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채권 시장이 재앙 군인의 날로 시전한 가운데 각종 글로벌 이벤트들에 대한 관망세로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정절벽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의회 지도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현지 시간으로 13일 노동계 지도자들과 14일에는 기업 CEO들과 만나기로 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스 재정개혁 이행 시한을 2년 더 연장하게 되면 오는 2016년까지 326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5조 1,300억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10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위안화 가치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3.5%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5.0%로 크게 줄었고 공장 설비 투자도 3.2%로 줄었습니다. 검찰 간부 김모 씨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별검사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오늘 새벽 돌려보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차기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되는 경제 현안은 단연 경기 부양으로 나왔고요. 가장 필요한 덕목은 소통을 꼽았다고 합니다. 경기 부양과 소통, 우리 사회가 가장 당면에 있는 대표 과제들이기도 하죠. 동맥경화에 걸려있는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 과연 대선 후보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대선 후보들의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전화를 받겠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여러분과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요, 한마디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또 고민 있으신 분들 다 좋습니다. 민원대기도 좋고요. 직접 전화 주십시오. 0220-4974에서 5번까지 2대 전화를 열어놓겠습니다. 그럼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짚어봐야겠죠.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참 갈피를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에서 머무르다가 장중에 하락세 돌아서더니 또다시 오르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지난 6월 이후에 가장 큰 한 주간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유로존의 그리스 구제 방안에 대한 결과를 관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증시가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 애플이 0.6% 떨어지면서 7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파란불 켜면서 12,815.16 기록했고요. 나스닥도 소폭 밀리면서 2,904.26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간신히 빨간불 켰습니다. 1,380선에서 마감 지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가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 마감 상황 보겠는데요. 독일을 제외한 유럽 주요 증시들은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기 때문인데요. 먼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그리고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증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와 프랑스 까크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영국 FTSE 지수는 5,767.27 기록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3,411.65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독일 닥스 지수만 빨간불 켰습니다. 강보합권에서 7,168.76으로 장을 마감 지은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국 증시들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이 약세 속에 마무리 지었는데요. 올 3분기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일본 증시를 내림세로 이끌었습니다. 또 중국은 10월 수출이 늘어나면서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만 파란불 켜고 있네요. 1% 가까이 떨어지면서 8,676.44 나타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 강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079.27,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45.92포인트 올라간 21,430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날 마감한 원달러 환율 반짝 상승했습니다. 1,088.6원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나라 밖 숨은 경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미리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여전히 많이 관가할 수 있지만 재미난 소식들, 나라 밖 소식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진짜 재미있죠? 네, 재미있습니다. 네, 교수님 1959년에 가장 큰 혁명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였든지 알고 계시죠? 큐바가 아닐까요? 네, 예. 맞습니다. 1959년 혁명 뒤에 쿠바는 카스트로식 사회주의에 사로잡힌 채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는데요. 사실 최대의 권력자인 필텔 카스트로에서 동생 라울 카스트로로 권력이 이행이 되면서 2010년 8월 정도에 경제 개혁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흘렸습니다. 요즘은 큐바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핫한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경제 개혁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고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민주화의 움직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쿠바의 지금 자영업자는 약 39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숫자인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카페나 음식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DVD를 많이 파신다고 하세요. 보통은 한국이나 다른 이제 선진국들에선 DVD를 불법 복제를 하면 그게 딱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법이라고. 근데 큐바 같은 경우는 정부의 허락만 받으면 얼마든지 복제를 해서 팔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약간의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자영업자들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국영 기업들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자영업으로 옮기게 되셨거든요. 2010년 8월 정도에 큐바가 자영업자 100만 명 정도를 키우게 되었어요. 원래 국영 기업에 있던 분들을 100만 명을 인원을 감축을 하면서 이들을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정부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큐바 자체에서는 개혁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발전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외부에서는 사회주의가 아직도 만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비관적인 시선이 없지 않아 있지만 큐바 자체 내에서는 부흥하고 있는 경제 때문에 그리고 또 자영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함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큐바가 이제 시장 경제로 조금 무게 중심축으로 옮기는 것 같네요. 뭐 큐바 하면은 천혜 자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광지로도 알려진 곳이 많은데 네. 앞으로 또 우리 기업들에게도 많은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큐바가 지금까지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경제 발전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못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민주화 움직임이 조금씩 점점 커지다 보면 결국은 민주화가 오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시장에도 분명히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큐바의 천연 자원들이나 또 농업 생산 그리고 인적 자원들이 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큐바 시장이 좀 열려서 좀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 경제 하나의 동력으로 좀 작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그렇습니다. 소식은 뭘 준비하셨는지요? 네, 다음 소식은 이코노미스트의 소식입니다. 네. 영국에서 가장 큰 경제지로 알려진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아시아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교수님, 라오스에 관련해서 조금 알고 계시나요? 잘은 모릅니다. 네, 예. 라오스라는 나라가 한동안 내전을 겪은 나라로 그렇습니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라오스라는 나라가 사실 베트남과 태국의 중간에 끼인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예. 전혀 해안길도 없고 그냥 육지인 가장 작은 나라인데요. 이곳에서는 사실 금, 구리 그리고 수력 발전 등을
외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라오스에 지금 많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라오스가 분명히 투자할 만한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과 구리, 수력 에너지뿐만 아니고 라오스의 사람들이 원동력이라든가 일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이들의 발전은 변동이 없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 변동 없이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최저였던 발전 성장률이 6.2%, 굉장히 높은 최고가 성장률이네요. 8.7%, 그 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별로 변동이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라오스 이외에도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훑어보면서 가장 큰 문제로 삼은 것이 어제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지만 내수 시장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만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외국 기업들에게 문을 조금만 연다면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오늘 라오스 비롯해서 아시아 지금 한창 고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기업들에게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랍의 봄이라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2010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촉발된 북아프리카에서 촉발된 유례없는 반정부 시위였죠. 예. 여기에 동참한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제 뭐 이집트, 튀니지, 예멘, 뭐 리비아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나라들이 2013년부터 서서히 발전을 할 것이라는 IMF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이란만 외국의 제재를 받아서 그 오일 수출, 유가 수출, 석유 수출량이 약 50%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외에 리비아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크게 2배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수출량은 늘어나고 예. 내년도서부터는 GDP가 약 17%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네. 또 리비아를 제외한 이집트나 튀니지, 예멘 같은 경우도 모두 3.6% 이상 성공할 것이라고 내비쳐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로도 나중에 크게 보자면 건설 경기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죽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저희 건설이 굉장히 저희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나가서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네, 민주화로 홍역을 치렀던 아랍 국가들 최근에 정책 안정을 찾아가면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건설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따끈따끈한 외신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나라 밖 글로벌 소식들 우리가 훑어봤는데요.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는 뭐 평소에 갖고 계신 고민거리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시청자가 건다 02-2000-4974에서 5번까지 2대의 전화를 열어놓고 여러분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글로벌 이슈를 토대로요. 우리 시장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증권의 김감열 과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얼굴이 좀 지쳐 보이시네요. 어제 네. 일이 많으셨나 봐요. 네, 제가 요즘에 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대학원 공부를 하시는군요. 네네네. 예, 뭐 대학원 공부 또 일 마치고 하시고 아침에 방송하시고. 네, 뭐 열심히 살아야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 좀 네네. 살펴봐 주시죠. 오늘 마침 미국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을 거의 유지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락률 같은 경우에 0%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0.23포인트 하락한 12,815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또한 0.61포인트 하락한 2,90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만이 플러스권을 보였는데요. 0.01% 상승한
1380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유럽 지수도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 2.41포인트 하락한 5767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독일 지수는 5.26% 상승한 716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프랑스 지수는 조금 하락폭이 조금 있었는데요. 11.92포인트 하락한 341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보면은 뭐 미국 재정 네. 절벽 협상도 있고요. 네네. 유로존 회담도 있고 네네.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네. 이벤트들을 좀 살펴보면 네. 연말에 우리 증시의 방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연말까지는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의회 레임덕이 올해 말까지 좀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리고 공화당하고 이렇게 힘겨루기가 좀 될 수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의회를 설득하기보다는 재계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을 설득하려고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약간 민심을 추스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기싸움을 계속적으로 좀 펼쳐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교수님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물론 뭐 크게 이렇게 뭐 내 주장만 막 옳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자기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런 입지들만의 차이들이 좀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를 지원을 해주느냐의 문제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ECB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뚜렷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리스에 관련해서 2년 긴축 시간을 연장을 한다 아니면 이번 주말에 그리스에 50억 달러의 그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성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확실성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재정 절벽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또 유럽존 재정 위기 관련된 회담도 진행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결론이 도출돼서 네네. 지금 우리 증시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네. 낮추지는 못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지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보여드리면 예. 좀 차트를 지금, 보시면서 네, 말씀을 이게 하시죠. 좀 예. 보이시나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전일자로 봤을 때 한 1,551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예. 한 2거래일 전에는 2,650억 정도를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같은 경우에는 1,329억 정도를 보였고요. 역시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에 따라서 수급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예. 첫 번째로 봤을 때는 환율이 여전히 강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다가오기에는 조금은 거리감이 좀 있지 않아 보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외국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매력이 있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글로벌 추세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의 수급 상태로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기관 장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 기관들이 좀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업종이나 아니면 종목에 있어서의 시세가 좀 나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은 그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고 네. 여러 가지 불확실한 글로벌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중소형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네네. 증시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네. 코스닥도 좀 그런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기 방어주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제가 그 예전에 교수님하고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게임주를 조금 말씀을 드린 예, 적이 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게임주를 그럼 과연 경기 방어주로 봐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양쪽 방향으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경기 방어주일 수도 있지만 성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자체가 400% 이상을 전년 대비해서 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좀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전일자 국내 기관 코스닥에 관련해서 순매수 1위가 컴투스였고요. 2위가 게임빌이었고 3위가 이제 SK 브로드밴드였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기 방어주 관련해서는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정체가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떨어진다는 확률하고 똑같거든요. 예. 경기 방어주라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성장성이 좀 뒷받침되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갈 필요성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게임 종목이라든지 게임 아니면 종목. 의약품이라든지 어제 전일자로 봤을 때는 코스닥에 있어서는 게임 종목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에 있어서는
제가 어제도 뭐 제네릭 의약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유한양행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의학 쪽에 있어서의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네. 중소형주 중심으로 지금은 투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소형주라고 꼭 포커스를 좀 두기보다는요. 어찌 예. 보면 업종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업종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뭐 신성장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게임도 그렇고요. 뭐 의학도 그렇고 솔직히 뭐 제네릭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뭐 그런 특허권들이 소멸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종목 자체가 어쩌면 작아 보여서 중소형주가 강세라고 보일 뿐이지 그걸 약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은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라고 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그 같고요. 잠재적인 성장성이 네, 있는 맞습니다. 시장의 네네. 업종에 네, 투자하는 맞습니다. 것이 바람직하겠다. 네네. 자, 지금 뭐 오늘도 얘기 나누면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바라볼 수 있는 네. 잠재적인 호재 네.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저는 호재라고 하면은 뭐 객관적인 걸로 좀 말씀드리긴 좀 예. 뭐하지만 어찌 보면은 인간의 좀 심리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그 산타 랠리가 좀 펼쳐질 만한 그런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정확히 이제 미국에 있어서도 의회가 좀 제대로 좀 굴러가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재정조달 물자도 어찌 보면은 합리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그런 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900선을 지켜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1900선 밑으로 좀 흘러내렸을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뭐 과감한 투자라기보다는 뭐 30%라든지 뭐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분할 매수를 먼저 취하시고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수익을 좀 구하시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수익봉을 좀 작게 가져가시면서 매매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이 좋고 추격 매수보다는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이밍이 됐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에 있어서는 좀 어찌 보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오늘 장의 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일장에서 미국장에서도 좀 보여줬지만 혼조세가 있었고 그리고 일단 뭐 미국에서는 경기 지표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중국에서 경기 지표가 호재성 재료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예. 무역 수지가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뭐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좀 하방은 좀 다져놨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낙폭이 과대했던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좀 강세를 좀 보였던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좀 성장을 했었는데 그러면 좀 무너지면서 글로벌 이슈하고 함께 좀 하락폭이 좀 컸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락앤락 같은 경우에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호남석유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도 저가 매수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중국 경제와 좀 관련이 높은 주를 주목할 필요가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자, 오늘 하나증권의 김감렬 과장과 함께 오늘 장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나라 대선 후보별로 경제정책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박근혜 후보의 경제정책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재인 후보, 그리고 모레는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경제 관련 정책들 살펴보는 시간 순차적으로 우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자영업의 위기,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